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월 13일이 강의 예정이었고 예정한 대로 강의 영상을 올리려고 녹화를 했었는데 파일에 에러가 있다고 해서 다시 영상을 하여서 부득이하게 늦게 영상 파일을 올리게 되어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방접종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주요 성인 대상 백신의 접종법을 이해해서 설명하고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의 일반 원칙을 강의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질병의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백신과 같은 면역 물질을 주입하여 그 질환에 대한 면역 반응을 형성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한 후에 면역 반응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되고 질병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적어야 합니다. 결국 예방접종의 효능이 이상 반응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접종 대상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방접종의 효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분모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질병 발생률에서 백신 접종을 했을 때의 질병 발생률을 뺍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후에 100을 곱해서 예방접종의 효능을 계산합니다. 만약에 예방접종의 효능이 60%다 라고 하면 이것의 의미는 그 백신을 접종함으로 인해서 해당 특정 질환의 발생률을 60% 감소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효능에 관련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백신 자체가 가진 효능이 있겠고 그 백신을 보관하는 방법이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접종 용량, 접종 경로, 그리고 접종 부위, 접종 간격, 접종 스케줄들을 잘 따라 지켜야지 예방접종의 효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백신을 혼합해서 접종하느냐, 그리고 같은 백신이라 하더라도 제조회사가 다른 백신을 교체해서 접종하느냐에 따라서 효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제인 백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독과 생백신, 두 번째는 불활성화 사백신입니다. 이 두 백신은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약독화 생백신을 알아보면 약독화 생백신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몇몇 방법으로 약화시켜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입된 백신 제제는 체내에서 증식을 해서 소량으로 면역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조할 때 약화를 시켰기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질환에 걸렸을 때와 유사한 면역 반응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로 독성을 회복하면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즉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임신 중 스테로이드 전신 투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서는 약독과 생백신은 접종 금기입니다. 또한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 체내에 그 백신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증식이 방해되어서 면역 유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접종 시기, 간격 등을 충분히 잘 고려해야지 효능이 유지됩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흔히 전세포 백신, 세포분해 백신, 톡소이드, 다당질 백신, 결합 백신 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백신에 함유된 성분이 인체 내에서 증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량을 여러 번 접종하거나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증식과는 무관하므로 인체 내 항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성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주입해서 생성되는 항체가 실제 목표로 하는 질병의 방어와 무관한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백신은 세균성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 생백신 또는 그 두 가지 백신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형 간염, B형 간염, 광견병 백신, HPV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생백신으로는 MMR, 수두,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황열 백신에 속합니다. 일본염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 생백신 모두 개발되어 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도 두 종류가 다 개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생백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균성 질환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이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그런데 BCG 백신은 거의 유일하게 생백신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장티푸스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과 생백신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현재 생백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환에 대한 백신은 BCG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활성화 백신을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효능과 관련된 두 번째 요인으로 접종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효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서로 다른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다면 효능이 유지될까요? 여기에서 동시는 보통 같은 날을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백신을 다른 주사기로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한다면 동시 접종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콜레라 백신과 항열 백신은 동시 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염 생백신은 개발된 역사가 길지 않아서 다른 생백신과 동시 접종했을 때 효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동시 접종을 예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를 접종을 하고 다른 종류를 내일이나 모레 접종했을 때 효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사용 생백신과 또 다른 주사용 생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지 않을 때는 먼저 접종한 생백신으로 인해서 뒤에 접종하는 생백신의 효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들은 한 달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사용 생백신과 같은 특성을 지닌 결핵 반응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홍역 백신과 황열 백신은 접종 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접종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불활성화 백신을 다른 불활성화 백신이나 또는 다른 생백신과 동시에 접종하지 않고 다른 때 접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접종 시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효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경구용 생백신과 주사용 생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지 않을 때 이 역시 접종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경구용 생백신인데 접종 시기를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경구용 생백신과 경비 생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지 않는 경우에 접종 권고 간격은 특별히 접종 시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효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면역글로불린 또는 혈액제제를
면역비를 주입하고 생백신을 접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역글로불린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생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최소 3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생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면역글로불린 종류별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닥친다면 면역글로불린 종류별 생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확인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반대로 생백신을 먼저 접종했을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해야지만 효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표는 면역글로불린의 종류별로 생백신과의 접종 간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고 접종 간격을 지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약물을 투여하고 생백신을 접종할 경우입니다. 수두 백신은 안티헬페틱 항바이러스 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입한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수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두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바이러스 제제를 쓸 때는 2주 이상 지나서 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해야지만 수두 백신의 효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백신도 수두 백신과 같이 시간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티플루 바이러스 제제를 투입하고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접종할 때는 4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며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나서 안티플루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약할 때는 2주 이상 간격을 두고 투약해야지 인플루엔자 생백신의 효능이 유지됩니다. 항암치료, 항암화학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생백신 접종을 했을 때, 불활성화 백신도 접종을 했을 때 백신 접종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가 종료된 후 3개월 이상 지난 후에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는 2주 이상 지나서 항암화학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야지 백신의 효능이 유지됩니다. 동일 백신을 반복해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권고하는 접종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B형 간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접종 후 한 달 후 두 번째 접종을 하는데 만약 권고 기간보다 더 짧은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접종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보다 더 짧게 간격을 두고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정보다 더 긴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짧은 간격으로 접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간격을 맞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 된다면 긴 간격을 두고 접종해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기에서 권고 접종 간격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보다 한 5일 정도 더 빨리 접종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최소 접종 간격입니다. 이 경우를 못 지키고 접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는 접종 실패로 보고 다시 접종을 해야지만 합니다. 세 번째로 백신의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예방접종 경로, 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경로는 경구투여, 피내, 근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구투여 백신은 투여 중에 구토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0분 이내 구토라면 재투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구토를 하더라도 재투여하지 않습니다. 피내 주사는 점박의 내측 상완 삼각분 부위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피하 주사는 성인이나 소아는 상완의 삼두박근 상위측,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부위에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영아는 대퇴부 전일부나 상완 삼두박근 상위측에 접종을 합니다. 근육 주사는 근육이 풍부한 부위에 접종을 하는 것이 효능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나 소아는 상완의 삼각근 델토이드 머슬에 접종을 합니다. 영아는 상완 삼각근 발달이 충분치 않아서 근육이 많은 대퇴부의 전 외측에 접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둔부 주사를 과거에는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둔부 주사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둔부는 피하 지방이 많아서 근육 주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접종 효능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는 둔부에 있는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둔부 주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주사 방법별로 적절한 주사침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근육 주사는 피내나 피하 주사에 비해서 주사침이 더 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22 내지 한 25게이지 정도의 바늘을 사용하고, 피내 주사는 더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피부와 거의 패러럴하게 바늘을 주입해서 접종을 합니다. 네 번째로 접종 용량이 또한 효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백신 제조사가 권고하는 규정된 일회 용량을 엄수해야 합니다. 일회 규정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누어서 접종하면 접종 효능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여러 백신을 혼합 접종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합 백신이라는 것은 현재 이제 시중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을 혼합해서 효능에 대한 테스트를 끝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DPT, MMR 이런 것들이 혼합 백신인데, 이렇게 혼합 백신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종류를 하나의 주사기에 섞어서 접종을 하게 된다면 백신의 효능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주사로 각각 다른 부위에 투여해야 합니다. 자, 백신의 종류는 같지만 제조 방법이 다른 백신 제제를 교차 접종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최초 접종한 종류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차 접종을 어느 정도 허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는 것처럼 비형 간염의 백신을 예를 들어 보면 혈장 유래 백신과 유전자 제조합 백신을 교차해서 접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전후의 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전이나 후에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항체가 있으면 사실 그 백신 접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체 검사는 해당 질환의 감염 유병률과 검사 비용, 그리고 백신 접종의 위해 등을 고려해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감염 유병률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전에 항체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형 간염의 경우 20대, 10대에서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율이 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항체를 사전에 검사할 필요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접종 후의 항체 검사는 백신의 반응률을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후에 항체 생성률이 높다면 접종 후의 항체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 후 항체 확인을 할 수 있고 꼭 필요로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보균 가족 내 소아, 혈액투성 환자 같은 경우는 비형 간염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형 간염의 항체 생성률이 높다 하더라도 항체를 꼭 확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은 사실 접종에 따르는 어드버스 리액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해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접종을 할 때 고려해서 접종해야 되는 경우는 금기도 주의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금기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 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경험한 경우, 면역 저하자, 임신부,
그리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중에 생백신을 접종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종 금기입니다. 스테로이드 치료와 생백신 접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치료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마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또 저용량, 예를 들면 프레드니솔론을 20mg/day로 저용량 투여를 짧게 2주 이내로 한 경우, 그리고 작용시간이 짧은 제제를 격일로 투여한 경우, 생리적인 요구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예를 들면 부신 인서피션시 같은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면 이런 경우는 생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를 국소로, 그러니까 경비, 그다음에 피부 이런 식으로 투여를 한 경우에는 생백신 접종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에 주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백신을 접종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한 경우는 면역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예방접종 시 주의를 해야 될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미숙아처럼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경우가 됩니다. 또한 모체에서 받은 항체가를 높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간격을 예정보다 짧게 한 경우, 그리고 노령자, 면역 저하 상태, 앞서 면역 제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대한 면역 반응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방접종 간격 등을 주의해서 접종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표는 예방접종의 금기, 그리고 주의해서 접종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신에 대한 주의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고, 주의해서 접종해야 하는 경우는 중등도 또는 심한 질병 중에는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PT 백신은 어드버스 리액션이 꽤 많은 백신이어서 과거 접종 후 7일 이내에 뇌증이 생겼거나 진행성 신경질환을 앓는 경우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과거 접종 후에 6주 이내 길랑발해 증후군이나 아소스 리액션, 그리고 접종 48시간 이내에 발열이 있었던 경우, 허탈이나 샥, 그리고 3시간 이상 심하게 울었던 경우, 접종 3일 이내에 경련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불안정한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DPT 백신은 주의해서 접종해야 하겠습니다. 아소스 리액션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접종 후에 접종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피부에 지금 보는 것처럼 에르제마, 그 다음에 열감, 그리고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고, 심하면 네크로시스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DPT 접종 후에 디프테리아 성분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접종 금기는 아니지만 10년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홍역, 풍진, 볼거리 백신은 젤라틴 그리고 네오마이신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이 있는 경우는 접종 금기입니다. 그리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에 혈소판 감소증이 있었거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있었던 경우는 주의해서 접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과거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랑발해 증후군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의해서 접종해야 합니다. 비형 간염 백신은 접종 제조 과정에서 효모가 사용된다면 이것 효모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성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금기입니다. 에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인플루엔자를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오브 알부민이 함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에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금하거나 굉장히 주의해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오브 알부민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소량이 함유되기 때문에 굳이
계란에 대한 뭐 얼티카리아 정도의 반응만 있는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그냥 접종하면 되겠고,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에도 알러지 반응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에그 알러지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에 대한 알러지 리액션을 경험한 경우에는 접종은 금기입니다. 자, 예방접종 전에 대상자에서 점검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현재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체온은 정상인지, 최근 또는 현재 투여 중인 약물은 없는지, 수혈이나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서 예방접종의 효능을 최대로 높이고 어드버스 리액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보통 체온이 38.5도 이상이 되면 미안합니다. 37.8도 이상이 되면 예방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의 경우에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전신 투여를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투여 기간, 투여 용량 등을 따져서 접종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국소 투여를 하는 경우는 접종 가능합니다. 자, 예방접종 후 감인 반응을 경험했다면 예방접종은 금기입니다. 예방접종 후 비열성 경련을 경험했다면 이 경우 디프테리아, DPT 접종을 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주의해서 접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오마이신이나 스트랩토마이신의 과민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 제제가 들어가는 백신은 접종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페니실린에 과민 반응이 있다고 보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제제 중에 페니실린이 함유된 백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접종을 그냥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과거에 압통, 발적, 부종을 경험한 경우라면 접종 가능합니다. 미열이 있다. 접종 가능합니다. 열이 없는 경한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의 경우는 어떨까요? 접종 가능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다. 이 경우는 회복이 되면 가능합니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태열과 같은 알러직 디지즈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접종 가능합니다. 항생제 치료 중이다. 접종 가능합니다. 만성 심폐질환을 앓고 있다. 이 경우는 특히 폐렴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할 대상자가 되죠. 접종 가능합니다. 최근에 질병에서 회복되었다. 접종 가능합니다. 안정화된 신경질환, 다운증후군, 뇌성마비 같은 것을 알았다. 접종 가능합니다. 모유 수유 중이다. 대부분은 접종 가능합니다. 가임기 여성이다. 현재 임신 중이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면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생백신, 특히 MMR 같은 경우는 접종하고 나서 1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임신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모유를 먹는 소아다. 접종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임신부가 있다. 접종 가능합니다. 가족 중 면역 저하자가 있다. 경련성 질환 가족력이 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다. 가족력만으로는 접종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을 경험한 가족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종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반응이 발생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생백신은 백신에 함유된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 1개월가량 지난 후에도 이상반응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백신 함유물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1, 2주가 경과한 후에는
이상 반응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일어나는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이 한 4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국소 이상 반응으로 경결, 발적, 종창,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신 이상 반응으로는 관절통, 근육통, 발열, 불쾌감, 쇠약감, 뇌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안면부종, 가려움, 구강 및 인후의 부종, 천명음,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신경성 반응, 혈관 허탈 반응, 즉 싱코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까요? 국소 이상 반응은 접종 30분이나 60분 전에 토피칼, 리도케인, 필로케인 이머전을 바르고 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2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메the모글로비네미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세타미노펜과 동시에 이러한 토피칼 제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접종 후의 방법은 토피칼로 쿨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피칼 아날제지아를 사용할 수 있고 경구용으로 약을 아날제지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아세타미노펜보다는 엔세이드를 더 선호합니다. 예방접종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처치는 아나필락시스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플러싱, 안면부종, 두드러기, 가려움, 구강 및 인후부종, 천명음, 호흡곤란 등을 호소할 때 아나필락시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환자는 하지를 높이고 앙와이 자세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을 하고 1대1000 에피네프린을 체중 1kg당 0.01mg, 최대 0.5mg을 10 내지 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근육주사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후에 디펜하이드라민을 항히스타민 제제죠. 킬로그램당 1 내지 2mg, 최대 100mg까지를 4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근육주사를 하거나 경구투여를 해서 처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접종 기간에 머물게 하고 관찰하고 기간 후에도 최소 3시간 이상 정도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접종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는 과격한 운동, 특히 접종 부위에 과격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접종 후 최소 3일 정도는 주위에서 관찰하고 고열이나 경련이 있으면 고침차를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몇몇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백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루엔자 백신이 불활성화 4백신이냐 그리고 생백신이냐 또한 어주번트 백신이냐 리컨비넌트 백신이냐 그리고 3가 백신이냐 4가 백신이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개발되어 있는 거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유행되는 스트레인을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백신을 새로 제조합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도에 사용된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3가 백신에는 이렇게 3종류의 스트레인이 들어있고 4가 백신 여기에 추가로 인플루엔자 타입 B 스트레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는 한 모든 성인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리스크 그룹이거나 하이리스크 그룹과 접촉을 하거나 하이리스크 그룹의 케어기버는 반드시 접종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고 대상 성인은 반드시 접종을 해야 된다고 권고하는 성인들은 표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유행 시기에 임신 예정인 여성, 그리고 50세 이상
6개월에서 59개월 사이의 소아,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열된 특정 질환을 앓는 사람, 그 다음에 노인 요양원이나 만성질환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가족, 돌봄 제공자, 의료 종사자, 6개월 미만의 영아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 종류별로 투여 경로 그리고 몇 가지가 좀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생백신은 경비, 그러니까 코를 통해서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생백신은 고위험군에는 투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건강한 가족원에게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 다른 백신은 불활성화 사백신인데 고위험군에게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컴비넌트 백신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리컴비넌트 백신은 오발부민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그 알러지가 우려돼서 접종을 하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안심하고 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구균 백신 접종을 알아보겠습니다. 폐구균 백신은 13가와 23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가를 살펴보면 현재 13가는 2011년도에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50세 이상에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에서도 접종 가능합니다. 13가 폐구균 백신의 에피커시는 전체 인베이시브한 뉴모코칼 디지즈에 대해서는 75%입니다. 그리고 뉴모코칼 뉴모니아에 대해서는 45.6% 정도의 에피커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23가 폐구균 백신은 효능이 임뮨 컴피턴트한 페이션트 그룹에서는 65 내지 84%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23가 폐구균 백신이 13가 백신보다 효능은 좀 높은 편이죠. 그런데 13가 백신을 접종을 하는 이유는 23가 폐구균 백신은 백신의 그 작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정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 23가 백신에는 23가지 스트레인이 함유가 되어 있지만 13가 백신에는 23가에 포함되지 않은 스트레인이 또 하나가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그리고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13가, 23가 백신 접종을 같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13가와 23가 백신에 대한 권고 대상 접종 횟수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기존의 건강 상태가 좋은 65세 이상의 정상 성인에서는 13가와 23가 백신을 각각 1회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에 수용된 정상 성인은 55세 이상부터 23가 접종을 합니다. 19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세 군으로 나누어서 접종을 하는데, 정상 면역군 이면서 흡연, 알코올 중독, 만성 심폐질환, 간질환,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23가를 접종합니다. 65세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뇌척수액 누출이 있거나 코클레아 이식을 한 사람의 경우는 13가와 23가를 각각 1회 접종을 합니다. 무비증이나 면역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13가를 한 번, 23가를 두 번 접종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린 19세에서 64세 사이 고위험군의 13가, 2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고려할 점은 13가 접종을 하고 23가 접종을 하는 것이 폐렴
패구균 접종의 효능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를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13가를 먼저 접종하고 8주 정도 간격을 두고 나서 이어서 23가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23가 접종을 하고 두 번째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5년 이상의 간격을 띄고 접종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우연히 23가 접종을 먼저 했다고 한다면 23가 접종을 하고 1년, 그러니까 12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3가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8주 정도 간격을 두고 23가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23가, 23가 사이의 접종 간격은 5년 이상을 두고 합니다. 이것은 65세 정상 성인에서 13가, 23가 접종을 하는 것을 도표한 것입니다. 과거에 접종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13가를 먼저 접종하고 23가를 접종하는데 이때는 최소 8주 이상 간격, 그리고 바람직하게는 6 내지 1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합니다. 65세 이후에 먼저 23가 접종을 한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13가 접종을 합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24가 접종을 먼저 한 사람이라면 65세가 된 이후에 23가 접종과 12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 내지 12개월 이후에 23가 접종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할 점은 23가, 23가 사이는 5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간격을 고려해서 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고위험군에서 패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암이나 비장절제술 그리고 장기 이식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시술을 하거나 항암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기 2주 전에 패구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백신 접종의 효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한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수두 헤르페스 조스터 바이러스가 신경근에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다시 액티베이션 되면서 걸리는 질환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엔도지니어스하게 서브클리니칼리 리액티베이션이 되거나 조스터에 걸려서 예방 효과를 노리는 방법, 그리고 파퓰레이션에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익스포저 되면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게는 백시네이션을 통해서 조스터가 발생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겠죠. 헤르페스 조스터는 그럼 누구에게 접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는 것처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면역 억제제를 치료할 예정인 경우는 면역 억제제 투여 2주 내지 4주 이전에 접종 권고를 합니다. 면역 저하 질환에서 회복된 사람, 그리고 대상포진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 다시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합니다. 저용량 스테로이드 투여자에서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대상포진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두 과거력은 있든 없든 무관하게 접종 가능합니다. 또한 면역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현재 대상포진 백신이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조스타박스의 경우는 60세 이후, 싱그릭스 같은 경우는 50세 이후에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면역이 현재 저하된 사람, 그리고 중간 용량 이상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사람에서는 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수혈이나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접종 간격 고려하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백신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현재 싱글릭스는 국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조스타박스인데 이것은 2006년도에 이제 실제 사용 허가를 받은 제재로 60세 이상에서 한 번 피하 주사를 하며 냉동 보관을 합니다. 싱그릭스는 2017년도에 사용 허가를 받은 리컴비넌트 조스터 백신입니다. 이것은 두 번에 걸쳐서 접종을 합니다. 한 번 접종하고 2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접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접종 권고 연령은 50세 이후고 근육주사를 하며 냉장 보관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조스타박스를 접종받은 사람이 싱글릭스를 접종받겠다 하면 5년 이후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급하게 접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 2개월은 지나서 접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스타박스를 60세 이상에서 접종하도록 권고하는 이유는 헤페스 조스터로 인한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목적과 조스터를 앓고 난 후에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50대에서 접종을 했을 때는 효능이 매우 떨어지지만 60대나 70대에서 접종을 했을 때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고려해서 현재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50대에서 효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고 코스트 이펙티브니스가 낮기 때문에 60대 이후에 접종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스타박스의 에피커시를 보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50대에는 한 70%, 60대에는 64%, 또 70대에는 38% 정도 헤르페스 조스터 예방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6년, 7년, 8년이 되고 9년이 지나면 유효한 효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스타박스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을 했을 때 효능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나온 싱글릭스의 경우에는 조스타박스보다 효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걸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스타박스에 비해서 연령대와 무관하게 헤르페스 조스터 예방 효능은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포스트 헤르페틱 뉴랄지아에 대한 효능 역시 90% 정도이기 때문에 싱글릭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향후에는 싱글릭스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싱글릭스도 조스타박스와 똑같이 급성기 이후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며 과거에 조스타박스를 접종받은 경우에도 앞서 말한 것처럼 접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종 전에 수두 병력이나 바리셀라 항체 확인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스타박스를 접종한다고 해서 수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싱글릭스 접종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은 바리셀라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에는 접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접종을 한 경우라도 그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스터를 액티브하게 앓고 있는 경우, 임산부, 그리고 브레스트 피딩을 하는 경우, 이뮨 컴프로마이즈드 퍼슨, 그 다음에 이뮨 서프레선트를 중간 용량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싱글릭스를 접종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브레이크스루 바리셀라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생기는 바리셀라, 그러니까 헤페스 조스터 예방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페스 조스터를 앓는 경우인데 백신을 한 번 맞은 경우에 한 15 내지 20% 정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고 대부분은 내추럴하게 생기는 바리셀라보다 마일드하게 앓지만 25 내지 35% 정도는 내추럴 바리셀라 비슷한 정도로 심하게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접종을 할 때는 대상포진을 가볍게 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워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에서는 과거에 TD 백신만 접종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0일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도 펄투시스, 그러니까 100일에가 함유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Tdep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테타누스와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소량 그리고 에이셀룰라 펄투시스 백신을 함유한 그런 백신인 Tdep을 성인에서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Tdep에는 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 부스트릭스랑 아다셀 두 가지 종류가 나와 있고, 아다셀은 11세에서 64세 사이에 접종 가능합니다. 부스트릭스는 10세 이후 성인 연령에서까지 다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 성인용 백신 TDAP는 성인기에 최소 한 번은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세 이하 영아 접종하는 성인에서는 Tdep 접종은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Tdep은 0.5ml를 근육주사로 접종을 하는데, 만약에 성인에서 과거에 테타누스 접종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Tdep과 TD를 섞어서 3번에 걸쳐서 초기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먼저 Tdep을 접종을 하고 4주 이상 지나서 TD를 접종하고 6 내지 12개월 후에 다시 TD를 한 번 더 접종해서 초기 접종을 하고 매 10년마다 TD로 추가 접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예방접종 역사를 살펴보면 홍역 볼거리 풍진, 그러니까 MMR 백신이 도입된 게 1975년이고 1980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정기 예방접종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 이전에 홍역이 크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때부터 12 내지 15개월째 1회, 그리고 4 내지 6세 때 2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MMR 백신을 접종하게 하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합니다. 그것을 보면 현재 50세, 60세의 성인들은 MMR 백신은 사실 거의 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성인에서 MMR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루틴으로는 1957년 이후에 출생한 성인에서는 최소 한 번 접종을 합니다. 1957년 이후로 잡은 이유는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MMR에 실제로 미즐이나 멈스, 루벨라가 많이 유행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내추럴하게 면역을 형성했다고 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출생자에게 접종을 루틴하게 권고를 합니다. 이 경우는 보통 한 번 접종을 하는 거고요. 스페셜한 파퓰레이션에서는 2번 접종을 권고를 하는데,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사람은 1956년 이전 출생 성인이라 하더라도 2번에 걸쳐서 접종을 하고, 헬스케어 퍼스널, 그리고 면역 저하자의 가족, 기숙사에 입소할 예정인 사람의 경우에는 2번 접종을 합니다. 임신 중이 아닌 가임 여성은 한 번 접종을 하는데 접종 후에 28일간 피임이 필요합니다. 면역 저하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HIV 감염 경우에도 MMR 접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성인 예방접종 스케줄을 쭉 정리를 해 놨습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파상풍 100일의 딥테리아, 홍역 볼거리 펑진,
인플루엔자, 폐구균폐렴 대상보진, 여기에 추가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강의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산부인과 실습 때 수업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사과와 이과 백신이 기존에 개발되어서 이미 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가 백신이 개발되어서 접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국가는 9세에서 26세까지, 이과 백신은 25세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사과와 이과 접종을 받았다 그러면 국가 백신 접종을 새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더 추가를 해서 할 필요는 없겠고, 사과와 이과 백신을 접종하던 중에 국가 백신으로 접종을 하는 교차 접종이죠.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세 가지 백신이 있고, 현재는 국가 백신을 더 선호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인 예방접종의 원칙, 그리고 5가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예방접종은 상당히 복잡하고 실제로 접종을 할 때마다 잘 모르는 약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보고 권고에 따라서 접종 경로, 그리고 접종 횟수, 접종 간격 등을 지켜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방접종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방접종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접종을 한다면 체계적으로 잘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지금 제가 레퍼런스로 제시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에서 좀 더 풍부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메일 등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